네, 오늘 함께 하실 분들부터 소개하겠습니다. 윤주진 국민의힘 미디어특위 위원, 이승훈 더불어민주당 전략기획부위원장, 배종찬 인셋K 연구소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자, 조기 대선일이 6월 3일로 정해지면서 정치권이 그야말로 분주하게 돌아가고 있는데요. 그런데 오세훈 서울시장이 출마 선언을 하루 앞둔 오늘 돌연 대선 불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자, 오늘 오전에 있었던 기자회견 모습부터 먼저 직접 보고 오시겠습니다. 과연 지금 이 시장직을 중도에 내려놓을 가능성까지 열어둔 채로 나서야 할 때인가 끊임없이 스스로에게 묻고 또 물었습니다. 나 아니면 안 돼라는 오만이 횡행해서 우리 정치가 비정상이 됐는데 평생 새로운 정치개혁을 외쳐온 저로서 저마저도 같은 함정에 빠져서는 안 된다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국민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저는 이번 대선에 출마하지 않겠습니다. 비정상의 정상화를 위해서 백의종군으로 마중물 역할을 하겠습니다. 정치인에게 추진력은 물론 중요한 덕목이지만 멈춰야 할 때는 멈추는 용기도 필요합니다. 네, 자, 윤주진 위원님. 예. 오늘 오전에 정말 깜짝 놀랄 만한 뉴스가 나왔어요. 예. 내일 출마 선언을 할 거라고 예상했던 오세훈 서울시장이 갑자기 대선에 불출마를 하겠다라고 선언을 했거든요. 혹시 윤 의원님은 예상을 하셨습니까? 아닙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했고요. 어제 그러니까 금요일까지만 해도 오세훈 서울시장의 출마 장소를 둘러싼 내부의 그 격렬한 토의가 있었을 정도로 아주 직전까지만 해도 출마 가능성이 매우 높았고 기정사실화됐던 것이었습니다. 뭐 본인의 이제 캐치프레이즈인 약자와의 동행과 어울리는 그런 장소를 물색하는 등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었는데 제가 듣기로는 어제 저녁부터 장고에 들어갔고 본인의 독자적 결정을 통해서 오늘 불출마 선언을 했는데요. 이 불출마 선언이 뭐 옳고 그름을 떠나서 어쨌든 이번 조기 대선에 있어서 국민의힘 경선에는 가장 큰 반전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솔직히 이 오세훈 서울시장 본인에게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국민의힘 경선에는 저는 판을 흔드는 효과가 분명히 있었다. 즉, 판을 흔든다. 그 오세훈 서울시장의 불출마 이전의 경선판과 오 시장 불출마 선언 이후의 경선판은 이제 새로운 양상으로 가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빅4 중에 한 명이 어쨌든 중도 하차를 했고 탄핵에 찬성했었고 중도 확장성이 높았던 후보가 본인이 자진 사퇴를 함으로써 당에 던지는 메시지가 있었을 겁니다. 이 메시지를 당원들과 지지층이 좀 무겁게 여기지 않았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판이 바뀌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어제까지만 해도 막 캠프에서 기자회견 장소 준비하고 어떻게 할까 이랬던 분이 갑자기 왜 이런 결정을 내렸을까? 이 부분이 궁금하거든요. 혹시 이승훈 위원장님은 왜 불출마 선언을 했다고 보세요? 일단 뭐 반전 포인트라고 하셨잖아요. 판이 뭐 뜨거워져야지 반전이 있는 것이지 하나도 뜨거워지지도 않았는데 반전이 있지는 않는다. 그냥 오세훈 시장이 빠지고 나서 시작하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더 판이 식었다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판이 식었다. 사실상 저는 오세훈 시장이 나올까 안 나올까를 좀 고민했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처음부터 강력하게 토지거래 허가제를 해제하겠다. 그래서 강남을 한번 잡아보겠다. 이런 생각이 있었을 것 같은데 한 달 만에 그냥 바로 회수했거든요. 이건 굉장히 좀 무능력해 보이고 자신의 주요 지지 기반인 강남에서 오세훈 왜 이래? 라고 할 수 있는 포인트가 있었기 때문에 안 나올 수도 있겠다 이런 고민을 했는데 얼마 전에 사무실을 얻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무실을 얻었으니까 나오려나 보다 했는데 또 바로 직후에 명태균 씨가 보석으로 나왔다 이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근데 명태균 씨 수사와 관련해서 어차피 검찰이 수사를 제대로 못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대선 이후로 미룰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지만 명태균의 입이 그렇게 쉬운 입이 아니에요. 굉장히 윤석열 전 대통령을 향해서도 파면될 것이다. 탄핵될 것이다 라고 강력히 주장했는데 실제 파면이 됐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명태균의 입도 좀 부담스러웠을 것 같고 마지막으로는 한덕수 대행이 나온다라고 하는 소문이 퍼지면서 지지율이 좀 훅 떨어지는 가장 많이 떨어진 분이 오세훈 시장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결국 장고 끝에
결정을 한 거 아닌가 싶습니다. 예, 장고 끝에 결정이 맞는 결정이었는지 악수였는지는 뭐 이제 추후에 지켜볼 문제이긴 합니다만 지지율 문제도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렇죠. 오세훈 서울시장의 현 지지율로는 이거 끝까지 가기 힘들 것 같다. 이런 생각 때문에 혹시 출마를 접었을까요? 그런 판단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것도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뭐 지지율 좀 안 나와도 경선하면서 바람을 몰아오면 되는 것이니까. 근데 종합적인 판단을 했을 때는 이번 판은 아니다. 2보 전진을 나중에라도 하려면 지금 1보부터 해야 되겠다. 이 판단을 한 거죠. 네. 크게 보면 지금 현재 대선 판 자체가 뭐 탄핵, 내란 이게 이제 전환될 가능성도 있지만 그 전환되는 지점이 한덕수 차출론이 나오거든요. 예. 그럼 조금 더 국민의힘 내부 더군다나 오세훈 시장 쪽으로 모이기보다는 오히려 한덕수 차출론 쪽으로 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되면 선거에 관심이 달라지는 거죠. 네. 내가 관심 받고 싶었는데 예. 내가 돼야 되는데 네. 이게 아닐 수도 있거든요. 네. 그러면 오히려 이때 오 시장이 선택할 수 있는 건 더 대성적 결단을 내리자. 그래서 오히려 지금 사람들에게 오세훈은 이런 사람이다. 네. 그러다가 우리 이성훈 변호사 이야기하셨듯이 개인적으로도 그렇게 좋은 지점이 아니거든요. 명태균 또 토제 또 여기에다 뭐 다른 가지 이유까지 그러면 지금보다는 네. 이번 판보다는 다음 판이 낫겠다 예. 판단을 한 거죠. 1보 전진을 위한 3보 전진을 위한 1보 2보 후퇴였다. 전진을 위한 1보 후퇴. 그러니까 네. 오세훈 시장의 개인적으로만 봤을 때는 차기나 차차기를 생각한다면 그렇죠. 사실 지금은 그냥 일단 대선 출마 생각을 접는 게 나을 수도 있다. 이게 또 좋은 하나의 선택이었다라고 메커니즘이 네. 서울시장 자리도 중요하거든요. 예. 만약에 이게 흔들리게 되면은 앞으로 오 시장의 정치적 미래뿐만 아니라 네. 국민의힘에서 서울은 사수해야 돼요. 이게 여기에 대한 부담도 없지는 않았을 것이다. 네. 라고 봐야 될 겁니다. 예. 자, 이렇게 오세훈 시장이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오세훈 시장의 지지층은 과연 어느 후보에게 흘러들어갈 것인가? 이 부분도 관심입니다. 자, 오 시장이 오늘 또 어떤 얘기를 했는지 먼저 듣고 오실까요? 말씀을 드린 것처럼 비전을 함께하면 도와드려야지요. 성장과 번영 이 두 가지를 가지고 국민들께 비전을 제시하고 판단을 물을 생각이었습니다. 저의 구상과 일치하는 비전을 제시하는 후보는 누구라도 도와서 정권 재창출에 매진토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세훈 시장이 저렇게 불출마를 선언하자마자 국민의힘에서 다른 주자들이 정말 경쟁적으로 막 이렇게 메시지를 올렸었거든요. 그 속뜻은 뭐라고 보십니까? 어떻게든 오 시장의 지지층을 좀 끌어와야겠다, 얼른. 이런 거라고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오 시장이 당내에서 뭐 몇이냐, 뭐 얼마나 인기가 있느냐를 떠나서 가장 중요한 지표 중에 하나는 사실은 양자 대결 구도거든요. 네. 제일 중요한 이제 판단 포인트인데 거기서 상당한 파괴력을 보였던 오 시장이 이렇게 중도 하차를 하게 됐을 때 바로 오세훈의 브랜드, 오세훈표 시대 정신을 누가 바통을 이어받느냐에 따라서 유불리가 완전히 엇갈리는데요. 예. 사실 오세훈 하면은 국민의힘에서 가장 그래도 중도 확장성이 높은 후보다 이런 평가를 좀 받았었던 것이 사실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대선이라고 하는 것은 1대1 전면전이고 네. 양 진영이 완전히 결집하는 선거이기 때문에 네. 이번 선거도 역시 중도층의 표심을 누가 잡느냐가 매우 중요한 바로미터인데 네. 그래서 오세훈의 표심을 내가 갖겠다 이런 경쟁을 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결국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말하고 싶은 것은 탄핵의 강을 완전히 건너야 된다라고 하는 중요한 메시지를 담는 거예요. 여기서 지금 찬탄이냐 반탄이냐, 친윤이냐 비윤이냐, 계엄을 옹호하느냐 비판하느냐 이 프레임 속에서 계속 허우적대면 결국 이번 대선은 물 건너가는 것이다라는 것인데 예. 이러한 부분들을 누가 과연 이어갈 수 있는가?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국민의힘에서는 아직까지는 뚜렷하게 오세훈 서울시장과 이미지가 중시되는 후보는 없고 없다. 앞으로의 경선 과정에서 누가 더 오세훈 서울시장에 가까운 그러한 입장을 보이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좀 네. 판이 엇갈릴 거라서 봅니다. 탄핵에 찬성했던 사람도 있잖아요. 탄핵에 그거는 아니라고 찬성했던 보세요? 후보들이 뭐 이제 한동훈 전 대표라든지 예. 유승민 의원 뭐 이런 분들인데 사실 또 이분들은 당내에서 약간 당원들 특히 전통 지지층에서의
좀 거부감이 좀 있는 후보들이잖아요. 네. 근데 오세훈 서울시장은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당내 지지층. 이것이 바로 또 그쪽으로 이어질 것이냐? 그거는 조금 지켜봐야 될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니 이게 간단치가 않은 게 네네. 오세훈 시장이 쏘아 올린 이 불출마가 판에 미친 영향이 적지 않아요. 사실은 제일 한호할 사람은 저는 나경원 의원일 수도 있다. 아, 그래요? 왜 그러냐면 우린 계속 이 4명, 4인방에 들어가는 처음에 예. 이제 컷오프를 해서 4명이 결정되잖아요. 네. 이게 중요해요. 지금 막 너나 할 것 없이 앞다투고 저요 하면서 출마를 한다 하더라도 네. 4명에 들어가지 않으면 체면을 구기는 것이거든요. 네. 근데 여기에 거의 들어갈 것이 유력시 되는 오 시장이 불출마를 했단 말이에요. 아. 그럼 이 빈 한 자리를 누가 들어가느냐? 그럼 이렇게 봐야 돼요. 우리가 인간적으로 보면 오 시장과 제일 교감할 수 있는 사람은 홍 시장이에요. 홍 시장은 시장이요? 심지어는 오세훈 시장의 외모까지 이야기했어요. 잘생겼잖아.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네. 오세훈 시장이 귀여우세요. 뭐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서로 교감이 있어요. 연기를 하세요. 연기까지 하게 되네요. 그런데 이제 이건 어디까지 인간적인 거고 지지층들이 옮겨가는 게 중요하거든요. 네. 그러면 한 자리가 비었단 말이에요. 지금 오세훈 시장과 관련된 것은 서울 통계적으로 예. 2030, 그다음에 중도층 여성이란 말이거든요. 그러면 이 빈 한 자리 나경원 의원이 여기 치고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어요. 서울이고 여성이고 이렇게 해서. 네. 그런데 통계적으로 보면 오세훈 시장이 이 중도 외연확장선과 비슷한 모양새를 가졌던 인물은 한동훈 전 대표예요. 그렇죠.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지 그렇죠. 않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통계적으로는 한동훈 전 대표 쪽으로 갈 수 있는데 예. 여기에 비상이 걸릴 수 있어요. 뭐냐? 왜요? 같은 한인데 그럼 한동훈요 이런데 네. 다른 한? 덕수가 있죠. 아, 한덕수 이게- 총리. 이게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네. 뭐 우리가 이제 조사 결과를 말씀드리니까 수치는 이야기 안 드립니다. 근데 지금 새로 등장한 인물이 누구냐? 항상 오세훈 시장의 성격이 좀 그랬잖아요. 좀 중도적이고 뭐 판에 박힌 인물은 아니다라는 평가. 한덕수 차출로 내면서 한덕수가 딱 거론이 되니까 네. 그러니까 지금 화면에 보시듯이 주관식인 이 한국 갤럽의 차기 정치도 보기가 주어지지 않아요. 그런데 처음으로 한덕수가 짠 등장했는데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오세훈 6%, 국민의힘 지지층입니다. 예. 한덕수 66% 동률이에요. 그럼 또 이것도- 얘기가 달라지겠네요. 이것도 오 시장의 불출마의 통계적 사유가 될 수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한동훈 전 대표는 통계적으로는 나한테 제일 많이 와야 되는데 네. 한덕수 영향이 지속되면 그것도 무시는 할 수가 없다. 그러면 이제 두 분 말씀을 정리해 보면 오세훈 시장이 나간 그 자리를 차지할 사람은 한동훈 전 대표는 아닐 거다 쪽에 더 무게가 실리는 것 같아요. 이승훈 위원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일단 뭐 나경원 의원에 대해서 얘기를 했으니까요. 나경원 의원한테 표가 몰리는 게 국민의힘에 유리한가요? 저는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나경원 의원한테 갈까? 좀 뭔가 일치하지가 않아요. 오세훈 시장이 중도층이라든가 합리적인 보수라고 한다면 요즘 나경원 의원은 극우 보수로 갔거든요. 예. 마치 국민의힘이 반헌법적이고 반자유주의적인데 오히려 민주당을 향해서 그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반국가 단체까지도 얘기하고. 그러면 오세훈 시장의 표가 갈 것 같지는 않고 오히려 사위로 들어갈 수 있는 뭐 안철수 의원 정도가 좀 수혜를 보지 않을까? 네. 그리고 유승민 의원도 실은 출마하지 않을까 고민했었는데 예. 출마를 할 수 있는 생각도 좀 들겠구나라는 생각도 들고 아직 결정 안 했죠? 네. 결과적으로 한동훈 의원한테도 조금 도움이 되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은 들고요. 네. 이제 이준석 의원이 개혁신당이 보수인 국민의힘과 이렇게 합당이라든가 다시 뭉쳐든다고 봤을 때는 오세훈 시장이나 홍준표 시장이 후보가 된다라고 한다면 예. 뭉칠 가능성이 좀 있었는데 일단은 다시 뭉칠 가능성이 좀 카드가 하나 줄어들었다는 측면에서는 국민의힘에서는 뭐 별로 그렇게 좋은 현상은 아닌 것 같다. 저는 오세훈 그렇게 시장이 생각이 나가는 듭니다. 게 네. 불출마를 하는 게 좋은 예. 상황은 아니다. 오 시장이 그러면 혹시 특정 후보를 좀 적극적으로 밀어줄 가능성도 있을까요? 그럴 가능성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는 경우에는 혹시 그 후보가
당선이 안 됐을 때, 네. 경선에서 1등을 못했을 때는 오 시장의 정치력에 대해 또 테스트가 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섣불리 나서지 않을 것이고, 근데 경선 후보가 정해지면 네. 본인이 내걸었던 메시지를 얼마나 흡수하느냐에 따라서 그 적극성이 달라질 것인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홍준표 시장도 오세훈 서울시장의 불출마에 상당한 수혜주다 이렇게 보거든요. 왜냐하면 같은 광역단체장 출신이기도 한 점이고, 홍준표 시장 같은 경우는 상당히 탄핵에 대해서 반대했고 기각을 외쳤던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중도층에 별로 소구력이 없을 것처럼 그렇죠. 보이지만 또 상당히 의외로 20대의 인기가 있고요. 홍준표 서울시장이 확장성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네. 이분의 특유의 어떤 재치 있는 메시지라든지 예. 상당히 사이다 발언 이런 것들이 또 최근에 정치 틀에도 잘 맞아떨어지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 홍준표 시장은 오세훈 서울시장의 표를 좀 가져갈 것이다. 저는 네. 그렇게 보고 있고 네. 결국은 중도 확장성이라고 하는 것을 누가 조금 더 앞으로 많이 내거느냐에 따라서 오 시장 표심이 그쪽으로 좀 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분석이 됩니다. 예. 그런데 가장 그 현명한 거 아닌가요? 오세훈 시장이 어차피 당선은 안 될 줄 알고 먼저 사퇴한 거 아닌가요? 근데 오세훈 시장의 말은 저는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비정상화를 정상화해야 된다라고 했잖아요. 지금 국민의힘이 굉장히 비정상적이거든요. 그리고 저도 주변에 사람들과 많이 해보면 보수가 있어라는 말을 해요. 아니, 보수가 예전에 법은 잘 지켰잖아요. 그리고 유능하단 말을 들었는데 유능하지도 못하고 법도 안 지키잖아요. 그래서 보수가 없다라고 하는 말들을 많이 하기 때문에 결국 어떤 판이 오더라도 국민의힘은 지금 어려운 시기이기 때문에 오세훈 시장이 저는 반성하고 나오지 않은 것 자체는 현명한 선택을 했다. 그리고 이게 결국에는 홍준표 시장에도 뭐 큰 도움은 안 될 것 같아요. 왜 홍준표 시장도 반성 안 하고 있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좀 반성하는 후보들이 좀 약진하는 결과가 돼야 되는데 네. 반성하는 사람은 안 나오고 반성하지 않는 사람만 이렇게 나오는 그런 모습들이 결국 국민과 좀 유리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과연 오세훈 시장이 출마를 하지 않으면서 그 수에는 어느 후보가 있게 될지 이 부분이 관심이기는 한데 오세훈 시장이 오늘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탄핵 후에 또 출마 선언이 잇따르는 당 분위기를 비판하기도 했거든요. 한번 듣고 오시겠습니다. 탄핵 결정 이후에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우리 당이 대선 국면에 진입을 해서 너도 나도 대선 후보가 되겠다 이렇게 나서는 분위기가 과연 국민들 눈에 어떻게 비춰지겠는가. 국민 여러분들의 용서를 구하고 그리고 나서야 비로소 대선에 임할 수 있는 자격이 생긴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난 일주일 동안 당의 모습을 지켜보면서 참으로 깊은 아쉬움과 그리고 염려를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저도 예외는 아닙니다. 깊게 반성하고 정말 깊게 통렬히 국민 여러분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드려야 될 시점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당이 이런 반성을 하는 작업에 저도 기여를 할 수 있으면 좋겠고요. 네. 아까 앞서서 오세훈 시장의 불출마 선언으로 국민의힘의 경선 구도가 판이 바뀌었다. 아니다, 판이 식어버렸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어찌 됐든 국민의힘 경선 구도에 영향이 생길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변화가 있을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지금 경선 룰은 정해졌잖아요. 예. 현행 경선 룰로는 일단 뭐 1강 3중 구도가 되지 않겠느냐 이런 관측이 많았는데 그 3중 중에 한 명이 빠진 거잖아요. 예. 그럼 이제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제 오늘 오 시장이 방금 이야기한 게 예. 이렇습니다. 딜레마에 빠져 있어요. 지금 국민의힘은요. 예. 그러니까 지금 당원과 지지층은 여전히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에 대해서 상당히 좀 아쉬움이 있고 네. 또 섣불리 뭐 탄핵은 됐어야 됐다, 뭐 인용이 맞다 이런 주장을 했을 경우에는 또 배신자 프레임이라고 하는 아주 곤혹스러운 프레임이 있어요. 네. 그래서 국민의힘 주자들은 자신의 소신은 소신대로 있지만 또 겉으로는 너무 지지층, 특히 강성 지지층을 자극할 만한 발언에 대해서는 조심하는 분위기가 있습니다. 예. 그런데 결국 이게 국민의힘 경선이라는 게 왜 하는 겁니까? 국민의힘 대선 후보 되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예. 대선을 이기려고 하는 거잖아요. 네. 근데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이기려면 탄핵에 대해서 여전히 조금 찬성하고 있는 분위기가 압도적인 중도층의 마음을 얻어야 됩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서로 지금 충돌하고 있는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오 시장은 오늘 상당히 좀 용기 있게 그 부분을 말을 한 겁니다. 국민의힘이 너무 강성 지지층의 목소리에만 귀 기울이는 바람에 네. 우리가 좀 국민들에게 특히 다수에게 좀 더 호소력 있는 메시지를 가져가지 못한다면 결국은 우리끼리 잔치하다가 나중에 끝나는 거 아니냐. 우리끼리 다 뭐 젖잘싸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대선에서. 그래서 저는 오 시장이 오늘 본인이 왜 사퇴를 했느냐. 이런 식으로 가면 네. 경선이 이렇게 가면은 우리는 결국 공멸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던 것이고 예. 나는 빠지는데 네. 나는 이제 빠지는데 내가 아닌 다른 후보들은 적어도 조금씩은 용기를 냈으면 좋겠다. 네. 조금 더 중도층에 다가갈 수 있는 메시지를 내라. 그리고 서로 그런 걸로 공격하지 말아라. 저는 그런 의미를 줬기 때문에 네. 앞으로 국민의힘 경선판에서 조금 더 네. 가운데로 가려고 하는 노력들을 좀 하는 그런 변화를 가져오지 않을까 기대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배 소장님, 네. 국민의힘의 경선 룰을 따져보면 1차는 뭐 100% 국민 여론조사지만 2차에서는 당심 비중이 조금 올라가잖아요. 그렇죠. 50대 50으로. 그렇게 되면은 어느 정도 당심이 큰 후보가 유리하지 않겠느냐 이런 관측도 있었는데 오세훈 시장이 오늘 이런 얘기를 한 거면 좀 분위기가 바뀔 수도 있을까요? 그렇게 되긴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왜? 그렇기 때문에 네. 여전히 당심 비중이 크구나. 그러니까 100% 처음에 4명으로 선정되는 것도 100% 국민 여론조사인데 여기서도 역선택 방지예요. 예. 그럼 더 국민의힘 지지층이나 무당층이라 하더라도 국민의힘 비중이 큰 것이고 예. 2명을 가릴 때도 당원이 들어갑니다. 네네. 이게 오세훈 시장의 빈자리가 중요한 것이 예. 실제로 우리가 예상컨대는 그 4명 안에 네. 좀 보수 강성이 2명, 그다음에 중도 외연 확장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오세훈 시장까지 한동훈 이렇게 2명 2대2 구조가 될 줄 알았단 말이에요. 예. 근데 오 시장이 빠진 빈자리는 누가 들어가겠냐? 당신 비중이 큰 인물이 들어갈 수밖에 없겠죠. 가능성이 크겠죠. 예. 그만큼 지금의 국민의힘 내부 판세가 그렇다고 봐야 될 겁니다. 그러면 네. 그렇게 되면 더더군다나 더 중도 외연보다는 당심 쪽으로 지금 그래서 분명하게 대통령의 탄핵에 대해서도 선을 긋는 건 안 나오잖아요. 예. 게다가 지금 또 당 내에서는 50명이 넘는 의원들이 한덕수 촉구 뭐 서명을 할 정도거든요. 예. 그걸 보면서 이제 오세훈 시장은 판단했겠죠. 이번 판은 지금 아니다. 중도 외연 확장으로 또 탄핵과 윤석열 대통령과의 윤심 거리두기는 아니겠구나. 그렇다면은 이제 여기서 나는 떠날 수밖에 없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것이라면 오히려 네. 성격은 더 당심 위주, 예. 또 윤심 위주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결국에는 한덕수 차출론 때문일 거다. 이 얘기가 지금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과연 국민의힘에서는 대체 어떤 얘기들이 나오길래 그러는 걸까요? 한번 듣고 오시죠. 아주 파렴치한 사람, 이재명 같은 파렴치한 사람을 빼고는 저희들은 모든 분들이 후보 등록하는 것에서 대찬성을 하고 또 뭐 한덕수 대행 같은 경우에도 요즘 뭐 보니까 언론지상에 이름이 계속 오르내리고 있고 또 많은 의원들도 또 그분을 선호하는 분들이 많이 계셔요. 또 주요 국민들도 그렇고 글쎄 뭐 그렇게 보는 분들도 있을 수 있지만은 약간의 리스크는 있을 수 있지만은 큰 혼란은 없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국민의힘 내에서 이렇게 한덕수 총리의 차출론이 계속 나오고 뭐 내일은 기자회견까지 할 거라는 예고까지 있다 보니까 지도부가 막 자제령을 내릴 정도예요. 그런데 지금 보면은 국민의힘 대선에 출마하겠다는 후보들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예. 한덕수 총리 차출론이 근데 왜 나오는 거죠? 뭐 다들 아시다시피 지금 이제 여야 진보와 보수의 대결에서 과연 그 프레임 속에서 이재명 대표를 꺾을 수 있을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이 있다면 네. 사실은 이거는 지난 탄핵 대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2017년도에도 그때 당시에 어떤 대망론이 있었냐? 바로 황교안 대망론이 있었죠. 그러니까 국민들은 특히 보수층 지지층들은 그 뭐랄까요? 좀 특수한 성격이 있습니다. 예. 즉 좀 새로운 인물, 또 기존의 진영 논리에서부터 좀 자유롭고 네. 또 정치를 해왔다기보다는 주로 행정이나 이러한 것들을 해온 사람들에 대한 그런 선호도가 있거든요. 예.
저는 국민들께서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해서 갖는 기대, 특히 보수층이 갖고 있는 그 대망론이라고 하는 것은 전혀 실체가 없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네. 그런데 문제는 이제 정당이라는 것이 예. 국민의힘이 지금 막 급조된 그런 신생 정당이 아니라 예. 대한민국 70몇 년 역사를 이끌어온 수권 정당으로서 과연 외부에서 또 후보를 찾으려는 것이 맞느냐 이런 근본적인 물음에 대해서는 설왕설래가 있는데요. 네네. 저는 지금 국민의힘 당 지도부도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너무 한덕수 권한대행 문제에 대해서 선을 그어버리면 예. 이 당원들의 기대감을 꺾는 것 또한 당 지도부로서는 좋은 자세는 아니거든요. 계속 여지를 열어두는데 다만 걱정이 되는 것은 네. 국민의힘 경선에 지금 출마를 한 후보들이 네. 소위 말하는 2등 후보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결국은 이 중에 누가 후보가 되더라도 막판에는 한덕수 권한대행과 단일화를 해야 되는 예. 그렇게 되면은 결국 이 경선이 무엇을 위한 경선이냐. 예. 왜 한덕수 권한대행은 부전승으로 올라오느냐. 이런 논란이 기어진다면 좀 경선 자체 흥행에 조금 적실화가 오지 않을까. 네. 그런 우려들이 당내에 많은 것 같습니다. 한덕수 총리 나올 거라고 보시는 건가요? 저는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 생각합니다. 매우 높아졌다? 몇 퍼센트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예. 과거에는 대선에 디귿자도 나오지 못하도록 해라라고 네. 했던 분이지만 사실 정치가 그렇습니다. 저도 이렇게 보면 절대 안 나오겠다고 하시는 분도 예. 주변에서 한두 명, 아. 10명, 100명 전화 오고 네. 문자 오고 여론조사 나오면요. 네. 별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정치는 그렇습니다. 국민이 부르면 나오는 게 정치입니다. 예. 그래서 옛날에 반기문 이제 유엔 사무총장 사례도 있었지만 네. 결국은 한덕수 권한대행도 본인에게 쏟아지는 이 관심과 기대를 외면할 수 있는 명분이 없다. 그리고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아주 나쁜 카드만은 아니다라는 판단도 저는 할 것이라고 봅니다. 예. 풍요 속의 빈곤이라고 할까요? 국민의힘 대선 주자들이 굉장히 많이 있지만 이재명 전 대표의 대항마가 누가 있을까? 이런 고민에서 아마 한덕수 차출론이 나온 것이 아닌가 이런 분석을 해주셨거든요. 그렇다면 한덕수 총리는 이제 이재명의 대항마가 될 수 있다. 이제 이렇게 보시는 것 같은데 동의하시나요? 국민의힘 지도부가 눈이 안 좋은 것 같아요. 왜요? 아니 국민들이 다 알지 않습니까? 한덕수 대행이 경쟁력이 없다는 거. 그냥 없다고 국민의힘 보시나요? 내부에서 지지율이 조금 나왔을 뿐이지 이거를 가지고 어떻게 이재명 대표와 결어서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해가 안 되고요. 저는 예. 딱 궁금한 점은 있습니다. 네. 굳이 한덕수 대행이 호남 출신인지는 잘 몰랐지만 예. 호남 출신이라고 하니까 예. 호남에서 몇 %의 지지를 보내줄까? 근데 거의 보내지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가능성을 열어뒀다라고 하는데 아니 가능성 열어두는 게 좋잖아요. 가만히 있어도 지지율 오를 수 있으니까 가능성도 열어주고 네. 정말 천지개벽이 돼서 지지율이 많이 오른다라고 한다면 출마할 수도 있죠. 네. 그런데 그런 가능성 자체는 저는 거의 안 들어올 것 같고 트럼프가 당신 출마하느냐 했더니 고민 중이라고 했잖아요. 네. 그러면 트럼프라고 하는 미국 대통령이 한국 총리하고 통화하는데 아니요 저 안 나올 건데요 하면 트럼프가 대화할 이유가 없잖아요. 저 나올 건데요라고 하기도 좀 애매하잖아요. 그렇기도 하지만 네. 고민 중이라고 해야지 대화를 나눠줄 거 아닙니까? 그러면 바로 끊어버리겠죠. 예. 곧 있으면 협상할 대상이 아닌데 네. 그런 측면에서 저는 그냥 상투적인 얘기를 한 것이다라고 생각하고요. 저는 한덕수 대행 안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나오면 무책임한 거잖아요. 조기 대선 관리하라고 헌법재판관들이 판결해줬더니 조기 대선 안 하고 대통령이 나온다? 예. 라고 하는 것도 그러고요. 두 번째는 3년간 총리 했잖아요. 네. 윤석열 정부 망가뜨렸잖아요. 국민의 경제를. 근데 이분이 망가뜨리는데 일조한 분이 나온다? 너무 무능하고 무책임하다. 그렇기 때문에 네. 한덕수 대행은 결국 네. 출마하지 않는다라고 생각됩니다. 나온다 안 나온다 확연히 갈렸습니다. 중요한 건요. 제가 이 말씀 드릴게요. 대한민국에서 대통령을 뽑는 것은 네. 과거에 대한 평가라기보다는 우리가 총선, 국회의원 선거는 주로 retrospective voting, 어려운 말 쓰시네요. 최고적 투표. 그러니까 예. 이제 우리가 정권 심판 그럴 때, 중간 심판 그럴 때 예. 어렵진 않고요. 네. 그렇게 이제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데 네. 대선은 왜냐면 앞으로의 5년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 사람이 5년을 잘할까 이 생각 기대를 가지고 하는 미래를 보는 프로스펙티브 거다. 보팅, 예. 전망적 투표를 해요. 그래서 저는 지금 한덕수 권한대행이 과거에 어떻게 했는가에 집중하기보다는 네. 제일 중요한 기준은 지지율이 될 거예요. 결국 나오고 안 나오고는. 그러니까 그렇죠. 특히 이제 이거 앞으로 있을 여론조사이기 때문에 조사 개요와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한 4월 말에서 5월 초에 실시되는 조사에서 네. 이재명 후보와 양자 대결을 했는데 네. 보수 진영에서 한덕수가 나갈 경우에 이긴다. 네. 그런데 국민의힘 후보로는 다 진다. 네. 이렇게 나오면 한덕수 쪽으로 싹 의견이 모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 또 우리가 질문을 받을 게 뭐냐면 아니 그러면 뽑힌 그 국민의힘 후보가 그걸 관두겠어요 그러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 국민의힘 지지층의 제1 희망과 기대가 뭘까요? 선거에서 이기는 거예요. 예. 그것도 이재명 후보를 이길 수 있는 후보라 해야 되잖아요. 네. 그럼 이 지지율 조사가 네. 일파만파 확대되는 겁니다. 네. 네. 그래서 단일화를 하라. 아. 이런 요구가 거세게 일어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저는 그 지점에서 중요한 것이 아까 이제 우리 이성훈 변호사께서 호남 이야기를 하셨는데 예. 호남은 호남의 호남만 호남이 아니에요. 예. 더 큰 호남은 호남 밖의 호남이에요. 호남 밖에 호남. 이 호남 밖의 호남이 지난 대선에는 2022년 대선에는 윤석열의 손을 들어줬어요. 예. 그래서 서울에서 이겨서 고표 차이만큼 당선된 거예요. 네, 네. 0.73%. 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지금 그러면은 왜 한덕수냐 이상하잖아요. 윤석열 정부의 국무총리였고 탄핵 국면하고도 관련돼 있는데 네. 프레임 전환 때문에 그래요. 프레임 전환. 프레임이 전환돼요. 뭔가 이제 판을 바꿔보려는 건가요, 그렇죠. 이것도? 국민의힘 후보가 나오게 되면은 또 탄핵 생각하고 내란이 거론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예. 한덕수가 권한대행이 나오는 순간 물론 무관하진 않지만 네. 제가 아까 전망적 투표라고 했잖아요. 예. 경제가 이야기됩니다. 미국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거든요. 예. 또 트럼프를 이야기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프레임을 전환한다는 것 때문에 프레임이 전환되는 것이 중요한 게 네. 조지 레이코프가 한 이야기가 그렇잖아요. 예. 코끼리를 생각하지 마. 트럼프를 생각할게. 예. 이게 되는 그런데 한대행이 대선 출마를 할지 말지 이 여부를 가리는 거는 민주당 손에 달려있다라는 얘기가 나와요. 어떤 뜻인지 아시죠? 네. 민주당이 혹시라도 다시 재탄핵을 하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는 명분이 생기는 거 아니냐는 건데 그걸 고민하고 계신 거죠, 민주당에서? 왜 민주당이 탄핵 소추하겠다라고 하면서 안 할까요? 왜 안 하시는 건가요? 판을 깔아줄 이유는 없잖아요. 이 사람에게. 다만 예. 왜 경고를 하냐? 이 사람이 위헌 위법적인 행위는 하지 말라라고 경고하는 거예요. 그러면 경고성이고 할 생각은 없으신 거네요? 실제 할 가능성은 없죠. 왜 그러냐? 마은영 헌법재판관 임명하라. 예. 이완규 법제처장을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하지 말라라고 예. 경계하고 그러면 탄핵하겠다라고 네. 하는 것인데 이분은 반헌법적이에요. 그냥 본인이 하는 대로 하는데 문제는 한덕수 대행의 뜻대로 할까? 이완규 법제처장은 네. 윤석열 전 대통령의 46년지기 친구잖아요. 아니, 자기의 친구를 임명해야지 왜 윤석열 대통령의 친구를 임명합니까? 이건 윤석열 대통령이 시키니까 임명한 거잖아요. 예. 그러면 이게 자주 결정권이 없는 분이에요. 물론 미래를 보고 투표하는 게 맞죠. 근데 과거를 봤을 때 미래를 예상할 수 있는 거잖아요. 한덕수 대행의 과거는 헌법재판관이 8대 0으로 마흔여 재판관 임명하라 했음에도 불구하고 임명하지 않은 분이잖아요. 네. 이런 분을 임명할 수 없죠. 그리고 트럼프를 생각하라 하면 트럼프를 하지 말라 하면 트럼프를 생각한다는데 예. 윤석열 정부 3년 경제 망가졌습니다. 국민의힘에 맡길 이유가 없죠, 국민들이. 알겠습니다. 오세훈 시장은 뭐 불출마를 선언하긴 했습니다만 그동안 좀 조기 대선 얘기를 꺼내기가 어려웠던 국민의힘 내에서는 조기 대선 국면이 시작되자마자 출마 러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번 주에 출사표를 던진 국민의힘 후보들 한번 영상으로 준비해봤거든요. 보고 오시죠. 끝나지 않는 6.25. 아직도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전복시키려는 북한과 반국가 세력들. 그들에게 저 나경원은 최우선의 정치 제거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들이 체제 전복 시도의 가장 큰 걸림돌이었기 때문입니다. 누가 거대한 악의 세력과 맞서서 대한민국을 구해낼 수 있겠습니까? 누가 이재명 대표를 꺾고 국민에게 희망을 줄 수 있겠습니까? 1992년 봄 저는 대학 1학년생이었습니다. 당시 말로 길보드에서 자주 흘러나오는 노래가 하나 있었습니다. 제가 푹 빠졌던 기억이 납니다. 처음에는 기성평론가들로부터 저게 음악이냐는 최악의 혹평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그는
시대를 바꾸는 문화 대통령이 됐습니다. 가수는 서태지, 노래는 난 알아요였습니다. 시대 교체는 어느 한순간에 폭발하듯이 일어납니다. 참으로 행복했고 꿈같이 소중했던 시간이었습니다. 민주화를 넘어 선진국 시대까지 온 우리 대한민국이 분열과 대립으로 뒷걸음질 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늘 시장직을 내려놓지만 여러분들의 더 큰 힘이 되어 돌아와 여러분들의 든든한 후원자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나이언과 같이 일정 같이 하셨는데 앞으로 향후 정책 연대라든지 더 나아가 단일화 이런 것도 염두에 두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이렇게 같이 서로 이야기하고 협력하고 또 앞으로 같이 나가는데 뭐 그것이 뭐 단일화가 되느냐 뭐 이런 것들은 그런 걸 염두에 둔 건 없습니다. 나 의원과 요거 같이 하시면서 연합이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그 협력, 구체적으로 어떻게? 서로 뭐 협력, 대화, 소통. 그 나중에 뭐 또 우리가 조금 있으면 또 이제 4명으로 일단 정하고 그다음 2명 이렇게 되잖아요. 1명. 그 과정에서 이제 우리 출발하면서 이렇게 나 의원님하고 또 같이 대화도 하고 다른 후보 누구라도 또 원하시면은 제가 만나 뵙고 같이 대화도 나누고 정책적인 협력도 하겠습니다. 뭐 나 의원님하고 뭐 우리끼리만 뭐 하겠다 이런 거는 없습니다. 예, 이번 주에 국민의힘에서 대선에 나가겠다고 하는 후보들이 이렇게나 많은데 한덕수 총리가 차출된다. 이러면 지금 국민의힘 후보들 굉장히 힘 빠지는 소리 아닙니까? 그렇죠. 그게 이제 또 정당 민주주의에 과연 올바른 것이냐. 저는 한덕수 권한대행의 대망론에 대해서 사실은 부정적이라고밖에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정말로 한 정당의 후보 아니면 한 특정한 정치 세력의 후보가 되려면 그 정당에서 활동을 하고 입후보를 해서 경선을 거치고 최종 후보가 되는 이것이 전공법이죠. 정도입니다. 그동안 국민의힘이라고 하는 보수 정당이 늘 이제 외부 세력, 외인 구단에 좀 의존해 왔다. 용병 정치만 해왔다라고 하는 비판이 많습니다. 사실은 윤석열 정부가 결국은 막판에 이렇게 조금 안 좋은 결말을 맞이하게 된 것도 그 씨앗이 있는 거거든요. 저는 그래서 그런 실수를 다시 반복하지 않는 것이 사실은 국민의힘에 바람직한 것인데 그렇다고 해서 또 지지층에 또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그 기대를 우리가 저버릴 수는 없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당내 경선에 뭐 참여할지 안 할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한덕수 차출론이 나오면 국민의힘의 이 경선 분위기도 좀 달아올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는데. 그런데 이제 국민의힘의 경선에서 이긴다 한들 마지막에 가서는 결국은 한덕수 권한대행과 단일화를 해야 될 것이고 그 단일화 방식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여론조사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은 그 후보가 과연 국민들에게 상당한 좀 기대와 주목을 받을 수 있을 것이냐. 저는 그런 걱정이 있는데요. 어쨌든 그러나 조기 대선은 특수성이 있습니다. 또 너무나 급박하게 이루어지는 대선이다 보니까 이런 변칙과 변수를 우리가 또 인정할 수밖에 없고 저는 최대한 국민의힘 경선이 흥행으로 끝나서 그 흥행에서 이긴 후보가 한덕수 권한대행가 만약에 단일화를 하더라도 아주 그 진검승부를 펼친다면 또 국민의힘으로서는 나쁘지 않은 결과를 맞이할 수도 있다. 그런 부분들까지 좀 폭넓게 본다면 사실 민주당은 모순이에요. 왜냐하면은 한덕수 권한대행 나오면 땡큐? 그런데 탄핵소추는 또 안 하잖아요. 탄핵소추하면 한덕수 권한대행에 판 깔아주는 게 싫다. 근데 판을 깔아주는 게 왜 싫겠습니까? 그게 흥행 요소가 된다는 건 사실 암묵적으로 동의하는 것이죠. 저는 민주당이 정말로 한덕수 권한대행이 후보가 되면 땡큐라고 하신다면은 탄핵소추 하십시오. 왜 못합니까? 그게 한덕수 권한대행에 판을 깔아주는 것인데요. 저는 모순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모순은 아니죠. 모순은 아니고요. 당선되기 전까지 조심해야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정권 뺏어오기 전까지 조심해야죠. 그런 측면이고요. 두 번째는 한덕수 대행의 판도 깔아줄 필요 없지만 탄핵소추를 통해서 고통받을 사람은 국민일 수밖에 없어요. 지금 국정총괄 책임하고 있잖아요. 조기 대선 관리해야 되고요. 그런 사람을 탄핵소추해서 굳이 국민이 불편하게 할 필요가 없다. 이런 측면이다 말씀드리고요. 자꾸 후보의 경쟁력만 보는데요. 후보의 경쟁력을 보지 마시고요. 밭을 봐야죠. 밭이 좋아야지 고구마도 좋은 고구마가 나오고 감자도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아니 국민의힘이
정상적인 작동이 안 되는데 아무리 후보가 경쟁력이 있어도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판이 네. 국민에게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그렇군요. 자, 한편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반대했던 대표적인 인물이죠. 김문수 전 장관이랑 나경원 의원은 오늘 한자리에서 만났습니다. 자, 어디서 만났는지 한번 보실까요? 자, 중앙대학교이죠. 중앙대학교가 있고 거기에서 이제 김문수 전 장관과 나경원 의원이 함께 만나서 뭐 손도 잡고 햄버거도 먹고 오늘 이런 회동을 했다고 해요. 그런데 이 위원장님, 흑석동 그 중앙대학교가 있는 그곳이 나경원 의원의 지역구이기도 하지만 이재명 대표가 중앙대학교 출신이잖아요. 그렇습니다. 혹시 어떤 의미가 있었을까? 혹시 이 부분도 좀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저는 뭐 의미는 없었다고 보고요. 그냥 좀 청년들 섭외가 편한 곳에서 한 것이 아닌가 그래요?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관점이 좀 있을 것 같아요. 김문수 후보와 나경원 후보가 같이 하겠다, 편먹겠다 이런 거잖아요. 예. 저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나경원 의원을 만난 것이 네. 두 분이 편을 먹어서 한동훈을 결선에 올리지 마라라는 의미의 미션을 주지 않았을까. 그 미션은 누가 줬어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주지 않았겠습니까? 윤심이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나경원은 지금 공상에 빠져 있을 수가 있어요. 네. 자기 둘이 편먹어서 내가 후보가 되겠다. 뭐 이런 생각에 빠져 있을 수 있는데요. 예. 경쟁력 입장에서 뭐 두 분이 편먹어서 네. 시너지 효과가 있겠습니까? 저는 좀 국민의힘 경선이 나경원 의원의 출마로 좀 희화화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예, 배 소장님. 네. 아니, 보통은 경쟁자면은 좀 이렇게 사이가 안 좋아야 할 텐데 경쟁자의 모습처럼 보이지는 않았어요. 굉장히 화기애애해 보였거든요. 결국 손을 잡을 거라고 이유가 보세요? 있죠. 근데 이제 중앙대학교 참 좋은 대학교입니다. 저 거기 나왔어요. 그러니까요. 예. 중앙대학교. 네. 그런데 이제 거기를 방문한 이유는 청년이라도 상징적 의미가 있죠. 2030 세대 공약도 있는데 한편으로는 그 청년이 또 마침 이재명 후보의 후배들이잖아요. 네. 후배들도 우리를 이렇게 말을 들어준다. 귀담아 듣고 호감을 표시한다. 네. 이 상징적인 의미는 무시할 수만은 없죠. 또 하나가 뭐냐면 윤심연대라고 볼 수가 있겠죠. 예. 윤심연대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김문수 후보로서는 김문수 후보대로 그동안 대권을 생각했던 거 아니기 때문에 예. 또 나경원 의원과 손잡는 것이 대구 경북에서 또 외연을 확대해야 되는 나경원 의원의 또 목표와 또 맞아떨어지는 것이거든요. 예. 전반적으로 여성에 대한 외연 확대를 해야 되는. 그러니까 두 사람이 이렇게 다니면서 상호 보완적인 이미지 효과가 있습니다. 또 하나가 전략적으로 보면 4명으로 또 이 선정이 되고 또 2명으로 선정되죠. 2명 선정될 때 4명에 들어갈 가능성이 또 이 오세훈 시장이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나경원 의원이 가능성이 높아졌다면 네. 그 4명이 토론할 때 어떤 상황이 벌어질까? 다대일 구조가 되겠네요. 그렇죠. 최종적으로 2명이 올라갈 때 나경원 의원의 역할도 있겠죠. 네. 그러면 나경원 후보가 김문수 후보 쪽에 힘을 실어준다면 그 2명의 후보 중에서 또 더 힘이 실리는 김문수가 될 수 있겠죠. 또 하나. 경선 끝나고 난 뒤는 생각 안 합니까? 대선 끝나고 난 뒤는 생각 안 합니까? 해야죠. 그때 당권 도전할 때 네. 김문수 후보가 국힘 대선 후보가 된다면 예. 뭐 최종적으로 나중에 또 본선에서는 뭐 한덕수의 권한대행 이야기가 나오니까 네. 그러면 그때 당권 도전할 때 네. 김문수 전 고용부 장관이 전 나경원 의원이 좋던데요. 이런 그건 얼마나 큰 힘이 실리겠어요. 그런 연계선상까지 쭉 이어져서 예. 서로 협력의 이 장면이 만들어지고 있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는 거죠. 상당히 길게 보고 있는 거겠군요. 뭐 윤심 얘기를 하셨는데 윤심은 과연 있는 것인가? 또 있다면 그게 통할 것인가? 이 부분도 굉장히 관심입니다. 이런 가운데 어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서초동 사저로 거처를 옮겼는데요. 자, 어떤 모습이었는지 함께 먼저 보고 오시겠습니다.
예, 파면된 지 일주일 만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제 사저로 거처를 옮겼는데요. 모습을 다 함께 보셨습니다만 파면을 당한 대통령이라고 하기에는 굉장히 꽤 밝은 모습이었어요. 지지자들과 악수도 하고 막 주먹도 쥐고 손도 흔들고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뭐 국민의힘으로서는 사실 부담이 되죠. 그러니까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국민들은 각자의 개인적인 정치적 자유가 있는 것이고 예. 또 윤 대통령 본인도 물론 헌법재판소에서 파면 선고를 받았지만 여전히 본인은 억울하다. 또 본인은 물론 뭐 반성할 부분도 있겠지만 전체적으로는 좋은 취지에서 정말 국가를 생각하는 마음에서 했던 그런 계엄이었다라고 하는 본인의 소신은 네. 아마 변함이 없을 겁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도 형사재판이 계속되는 가운데 윤 대통령은 아주 적극적으로 네. 본인의 의견을 개진하고 소명할 것입니다. 그런데 네. 저는 그것이 그렇게 크게 국민의힘의 경선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국민의힘 지지층은 물론 윤 대통령에 대해서 안타까워하는 마음도 있지만 네네. 아까 우리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조기 대선이라고 하는 이 절체절명의 갈래길 앞에서 국민의힘 지지층은 여유가 없어요. 예. 대선을 이겨야 된다. 네. 반드시 정권을 지켜야 된다. 또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절대 이재명 대표에게 대한민국을 내줄 수 없다. 예. 라고 하는 위기의식이 매우 강하기 때문에 윤 대통령은 윤 대통령대로 네. 조기 대선은 조기 대선대로 저는 국민의힘 지지층과 당원의 민심은 이렇게 투트랙으로 갈 것이다. 저는 그래서 윤 대통령의 저러한 모습이 그렇게 크게 윤심 경선으로까지 이어질 만한 그런 개연성은 좀 적다고 봅니다. 어제 배포한 입장문 내용 중에서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나라와 국민을 위한 새로운 길을 찾겠다. 이게 무슨 뜻일까? 새로운 길은 뭘까? 이게 결국에는 정치활동을 계속 할 건가? 이런 해석들이 나왔거든요. 실은 나라와 국민을 위해 새로운 길을 찾으려면 네. 집에서 쉬시면서 재판 준비하는 게 가장 좋은 거죠. 예. 근데 그렇지 않을 것 같아요. 이게 네. 탄핵 관저로 이분들 불렀잖아요. 전한길 강사, 나경원, 네. 윤상현 의원 불렀잖아요. 그럼 예. 다 자신을 위해서 탄핵에 반대한다라고 길거리에 나갔던 분들이잖아요. 네. 그러면 자신은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네. 불복하지 않는 것이고 오히려 대선에 개입해서 탄핵에 찬성한 후보들을 잘라내고 예. 탄핵을 반대했던 사람들 대선 후보로 내세워서 승리하겠다라고 예. 하는 건데 네. 이분이 계속 움직이면 총선 때 참패했잖아요. 네. 그 의료개혁 한다고 해놓고 의사들을 상대로 대화를 하면서 1시간 동안 얘기를 했는데 이게 총선 참패의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가 되어버렸잖아요. 그런 측면에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좀 조용히 있어주는 게 좋은데 예. 관저에서 또는 사저에서 이런 정치적인 활동들을 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이게 결국에는 다 소문이 나고 실질적인 영향력 행사에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또 탄핵의 강을 건너지 못하고 탄핵을 잘했다 못했다라고 하면서 혼선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네. 결과적으로는 예를 들어서 김문수 후보가 됐을 때 이 김문수 후보로 싹 지지자들 모여야 되는데 예. 또 한동훈 후보가 됐을 때 한동훈 후보로 모여야 되는데 네. 홍준표 후보로 모여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예. 결국 선거 포기로 이어지기 때문에 굉장히 국민의힘 입장에서 보면 윤석열 대통령 리스크가 굉장히 커질 위험이 있는 거죠. 그럼 국민의힘과 윤석열 전 대통령의 관계 설정을 앞으로 어떻게 해 나갈 것인가, 이게 굉장히 이번 선거의 중요한 변수가 될 수도 네.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런데 최근 여론조사가 하나 나왔더라고요. 윤석열 대통령의 출당 관련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어떻게 나왔습니까? 그렇죠.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출당하는 부분에 대해서 예.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냐라는 그런 의견인데 예. 그런 출당을 조사 시켜야 결과를 한다. 보면 이제 출당시켜야 된다가 50% 있습니다. 예. 근데 법적 절차를 지켜봐야 된다가 27이고 계속 지지해야 된다가 16이죠. 예. 이거 두 개를 합하면은 43%가 나오지요. 그러면 일단 그러니까 뭐 거리를 둬야 된다? 그렇지는 또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복잡한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면은 출당시켜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은 예. 윤 대통령의 네네. 탄핵에 대해서 찬성한 그런 여론이 그대로 유지되지만 예. 그렇다고 해서 국민의힘 지지층이나 보수층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을 완전히 지워버려라도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여전히 또 지지층들은 또 강하게 지지를 하는 강성 지지층들도 남아 있어요. 예.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 정리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리가 돼야 되는데 예. 정리 불가예요. 정리 불가의 상태에서 윤심은 지속된다. 네. 왜냐하면
이 윤심 기반을 한번 보세요. 윤심 기반이 TK와 보수입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과는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가 없는 거죠. 네. 여기에 뭐가 플러스 되냐면 애국 청년이 플러스가 됐어요. 그럼 애국 청년은 뭐죠? 연령대가 30대예요. 예. 30대는 계속 지속이 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 30대가 지속되는 걸 생각하면 우리는 일각에서는 이런 이야기를 해요. 윤석열 대통령과 관련된 부분은 금방 떨쳐져 나갈 것이다. 그런데 그러면 왜 대통령이 사저로 가는 그 사저 현장에 전한길, 김계리 여전히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정리 불가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번 경선에서도 가장 많이 나올 질문이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대한 입장을 이야기하지만 예. 정리 불가. 네. 그다음에 대선이 끝나고 난 이후에 정리 불가.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우리가 하나의 현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정리 불가일까? 네. 처음에 우리가 윤석열 대통령이 2022년 대선에서 투표할 때 물어봅니다. 왜 투표하느냐? 전 이재명 후보 당선되는 것이 싫기 때문에 투표합니다. 상대가 싫어서 그렇죠. 선택을 했다. 그런데 이재명 후보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죠. 네. 그러면 이재명 후보가 존재하는 한은 윤석열 대통령의 존재감이 거의 사라지기는 어렵다. 네. 이 현상이 유지가 되고 있어요. 네. 그래서 끝날 때까지 안 끝나고 있는 겁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예. 윤석열 대통령에게 출당하라 예.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건가요? 그럴 필요가 없죠. 필요가 왜냐하면 출당을 시킨다고 가정한들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이 뭐 아예 남남이 되는 겁니까? 뭐 국민의힘은 그렇게까지는 할 이제 수 없고. 윤 대통령 모르는 사람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국민의힘이 네. 2021년도에 윤석열 대통령을 후보로 만들어서 2022년 대선에서 이겼습니다. 네. 정권을 공동 운영했어요. 네. 여당이었습니다. 네. 그 사실이 잊혀지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출당하느냐 마느냐 상징성은 있죠, 물론. 그런데 굳이 출당한다고 해서 야 이제 국민의힘은 윤 전 대통령이랑 무관하구나. 이거 계엄이랑 이제 무관한 정당이구나. 이렇게 판단하지 않잖아요. 네. 긁어부스럼이라는 것이죠.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 것이고 네. 이걸 갖고 굳이 싸울 필요가 없다. 네. 그냥 윤석열 대통령을 배출한 정당 국민의힘의 그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갖고 네. 대선을 치러야 됩니다. 그것이 오히려 국민 앞에 겸허한 것이고 솔직한 것이다. 단 좋은 비전을 제시하면 되는 거거든요. 네. 절대로 꼼수를 부려서 안 됩니다. 완전히 갈라설 일은 없을 거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뭐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제 사저 정치에 나서는 건 아니냐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그렇게 이어간다면 국민의힘에는 부담이 전혀 안 되나요? 부담이 되죠. 저는 윤 대통령께서 자제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제를 해야 왜냐하면 된다. 본인이 말씀하셨듯이 국민의힘이 대선에서 이길 가능성을 단 0.01%라도 올리려면 일단 국민들 뇌리 속에는 윤 대통령이 지워져야 되는 게 맞습니다. 네. 그런데 그렇게 하기가 어렵다는 것도 현실이거든요. 네. 그러나 저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윤 전 대통령의 메시지나 이런 것들이 크게 국민의힘의 경선에 영향을 미치지는 못할 것이라고 봅니다. 네. 왜냐하면 국민의힘 당원과 지지층은 이미 반드시 어떤 후보를 내세워서라도 이재명의 대한민국은 막아야 된다라는 절대절명의 위기의식이 있습니다. 따라서 윤심에 휘둘리기보다는 정권을 재창출해야 된다는 그 절박감이 훨씬 더 크다. 네. 저는 윤심 경선이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요, 이 윤석열 대통령의 소위 워딩, 이 말이 윤 대통령의 입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대선 주자들이나 당시 후보들 이제 만난 사람들의 입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특히 대선 주자들 사이에서는 윤 대통령이 이랬다, 윤 대통령이 이런 얘기를 했다. 이렇게 언뜻 들으면 윤심을 강조하는 건가? 이런 생각도 좀 들거든요. 그렇죠. 이른바 윤심 마케팅을 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정리 불가다. 정리 불가. 그러니까 원칙적으로는 정리를 하는 게 맞죠. 탄핵의 선을 긋고 강을 건너서 국민의힘은 이제 다른 미래를 가겠습니다라고 해야 됩니다. 정치적으로 어떤 평가가 잇따르든 간에.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정리 불가할 수밖에 없는 게 국민의힘 내부에서 이런 경선에 나서는 후보나 또는 지도부에서도 이게 선긋기가 안 될 거예요. 네. 왜냐하면 현실을 떠나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에. 그런데 이걸 아셔야 됩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가까워질수록 중도로부터는 멀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면 경선에서는 힘이 되지만 본선에는 역풍이 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도 목소리를 크게 내면 크게 낼수록 매우 부담스러워요. 스스로에게. 왜? 목소리를 크게 내면 크게 낼수록 국민의힘 지지층 내부로부터도 또 중도 보수로부터도 그건 당에 부담스럽다. 그래서 윤석열 전 대통령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스스로도 매우 이 목소리의 수에 대해서는 조절할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얘기를 전하는 대선 주자들의 속내는 윤심은 있다. 그 윤심은 통할 거다. 이런 생각에서였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그런 거잖아요. 일단 본선 걱정할 때가 아니잖아요. 예선을 통과 못하면 의미가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본선 전까지는 윤심 팔 수밖에 없죠. 그리고 윤석열 전 대통령 입장에서도 대선 후보들이 와서 머리를 조아리면 또 기분이 좀 나아지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힘든데 그런 측면 정도 수준이고요. 다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본인이 내란을 저질렀잖아요. 그리고 파면됐고 그 과정에서 외환시장이 폭등했기 때문에 수익 기업들은 원자재를 수입하는 기업들은 정말로 엄청난 고통을 겪었거든요. 그리고 12월에 장사 잘 돼야 되는데 자영업자들 장사가 안 됐잖아요. 그러면 엄청나게 국민과 국가적으로 피해를 봤는데 저분이 저렇게 계속해서 관심 안으로 들어와서 얘기를 하는 것들이 국민들 입장에서는 고통이고 불편이에요. 그런 측면에서 저분이 윤석열 전 대통령이 관심 밖으로 사라졌으면 하는 거지. 저분이 관심 안으로 들어와서 뭐 이런저런 얘기들을 하는 것들이 민주당 입장에서 보면 정치적으로 불리하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유불리를 떠나서 좀 국정 안정, 국민이 좀 편하게 살려면 윤석열 전 대통령이 좀 관심 밖으로 좀 사라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인 겁니다. 국민의힘을 위해서라는 거죠? 국민을 위해서인 거죠. 국민을 위해서. 알겠습니다. 자, 이제 민주당 분위기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에서도 대권 출사표가 잇따르고 있는데요. 특히 이재명 전 대표도 당 대표직을 사퇴하고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함께 보고 오시죠. 많은 사람이 희망을 가지고 행복한 삶을 꿈꾸는 그런 세상이 봄날 아니겠어요? 진짜 대한민국을 만들고 싶습니다. 그냥 이름만 있는 대한민국이 아니라 진짜 대한민국. 그리고 그 대한민국은 대한국민이 만들어가는 거죠. 그 대한국민의 훌륭한. 어제 이재명 대표의 출마 선언이 있었습니다. 부드러운 이미지를 억지스럽게 연출하는 의도가 역력했습니다. 하지만 영상 속에서 웃는 얼굴로는 이재명 세력이 풍기는 정치적 피비린내를 감출 수는 없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진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외쳤습니다. 그러나 그 출마 선언에서 진짜는 단 하나도 없었습니다. 특히 국가 비전으로 K민주주의를 제시한 부분에서는 실소를 금할 수가 없었습니다. 네. 자, 이재명 전 대표가 출마 선언을 했는데 방식이 굉장히 특이했습니다. 영상을 통해서 공개를 했어요. 우리가 평소에 봐왔던 모습은 이제 지지자들이나 이제 뭐 여러 사람들한테 빙 둘러싸여서 기자회견을 하는 형식이었는데 국민의힘에서는 또 굉장히 혹평을 내놓으셨더라고요. 뭐 두 가지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여유죠. 그러니까 선두 후보. 그러니까 대선에 상당한 자신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자칫 저런 포맷은 좀 건방지다. 좀 오만하다. 왜냐하면 보통 출마선언이라고 하는 것은 국민 앞에 직접 나서서 생방송, 생중계 현장에서 하는 것이 보통의 포맷인데 자칫 이렇게 영상을 이용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조금 너무 편한 방식을 택한 것이 아니냐. 이런 식의 비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저렇게 했을까? 이재명 대표의 지금 가장 큰 문제가 뭐냐? 바로 비호감도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대선 여론조사에서는 선두를 달리고 있지만 그만큼이나 이재명 대표에 대한 어떤 거부감, 또 이재명 포비아 뭐 이렇게까지 불리는 그러한 거부감이 상당히 중도층에서도 적지 않은 부분에 있어서는 부드러운 어떤 뭐 말투, 또 파스텔 톤의 어떤 옷, 차림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본인에게 주어지고 있는 이 비호감 프레임을 좀 벗어나 보겠다라고 하는 그런 전 노력도 있다고 봐요. 저는 그래서 혹평할 뿐만이 아니라 좀 참신했다. 다만 이것이 이재명 대표가 정말 어떻게 보면 본인의 리스크를 잘 의식하고 있다라는 부분은 좀 보여주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저거 찍은 장소가 용산 대통령실이랑 굉장히 가까운 곳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그거는 좀 의미가 있을까요? 글쎄요. 본인께서는 대통령실을 절대 용산으로 들어가지 않겠다고 하시는 분이라서 큰 의미는 없다고 보는데요. 저는 뭐 그래도
이재명다운 방식이 아닌 네. 좀 이재명답지 않은 방식을 선택한 부분은 국민들이 저는 신선하게 느꼈을 거라고 봅니다. 예. 저는 국민의힘이 이런 부분도 뭐 비판할 땐 비판하더라도 네. 또 참신한 시도에 대해서는 또 한 번쯤 벤치마킹하는 것도 좋겠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이재명 전 대표의 신선한 모습, 캠프 인선에서도 좀 찾아볼 수가 있었거든요. 대체로 좀 친명색채가 쫙 빠졌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어요. 이렇게 인선을 한 이유 배경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지금은 뭐 캠프를 크게 해서 뭐 누구 상대 후보를 이기는 선거가 아니잖아요. 예. 지금은 국민들께 이재명 대표의 모습을 보여주고 이재명 대표에 대한 악마화된 이런 이미지, 이것들을 바꿔주는 시간인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기자회견도 이런 방식으로 택했거든요. 그리고 비명계를 위주로 했잖아요. 예. 이건 작잖아요. 굉장히 슬림한 조직이에요. 그래서 뭐 당 내에서의 어떤 경쟁이라든가 갈등보다는 국민들과의 대화를 시도하는, 그리고 이재명 대표는 포용한다, 통합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세 가지가 있어요. 무능하다, 무책임하다, 갈등, 분열이다. 이 세 가지인데 통합의 관점을 보여준 거예요.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실용주의라든가 잘사니즘, 먹사니즘을 얘기하는 것들은 본인은 유능하다, 본인의 실력을 보여주고 지금 난세에 영웅 난다라고 하잖아요. 예. 난세에 이재명 대표 자신은 네. 이 어려운 국가를 이끌어서 잘 사는 국가로 네. 만들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니까요. 네. 지금은 다른 후보들과의 차별화 예. 또는 이미지 그리고 잘할 수 있다는 것,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네. 그런 미션이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재명 전 대표는 사실 이번이 3수잖아요. 그동안에 이제 오답노트가 쌓였던 거 아닐까요? 그렇죠. 오답노트가 쌓였고 시대도 변했고 예. 윤석열의 시대는 가고 이재명의 시대가 오는 거죠. 아, 이재명의 시대가 왔다라고 이제 민주당에서는 그렇게 기대를 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만. 근데 저는 이 선거 전략이 맞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아, 그래요? 왜냐하면 아직까지 당선자 결정이 안 됐잖아요. 예. 여유를 가지는 게 맞을까? 아. 왜냐하면은 2000년 미국 대선에서 당시 엘고, 네. 정말 엄청난 인기를 누렸던 인포메이션 하이웨이를 외쳤던 엘고는 대선에서 져요. 아들 부시에게서. 예. 여유를 부리다. 그때 본인의 고향인 테네시에서도 집니다. 네. 저는 지금 이재명 대표의 선거 전략이 맞을까? 이재명 전 대표 후보는 네. 이 이재명 후보의 정말 시원함, 강인함, 네. 이걸 중요하세요. 근데 선거의 원칙은요. 강한 것이 옳은 것을 이기는 것입니다. 예. 저는 오히려 이 메시지가 불분명할 때는 네. 이재명 후보에 대한 지지자뿐만 아니라 저는 중도층이 흔들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프레임을 유지하려면 저는 이 전략보다는 오히려 강한 이미지로 박근혜 가야한다. 탄핵 때 가장 주목을 받았던 사람이 성남시장 이재명이었거든요. 사이다 발언으로. 그렇죠. 그때 예. 서울에 올라왔을 때 서울에 왜 올라왔어요? 성남시장이었는데 이보다 더 나빠질 수 있습니까? 해서 자꾸 연기를 하세요. 주목을 받았어요. 아니 그러니까 이 연기 안 할 수가 없는 것이 네. 그 장면이 이재명을 만든 것이었거든요. 네. 선거 전략을 잘 생각. 여기 몇몇 누가 선거 이 전략을 구상하고 있는 것도 예. 저도 대충 예상은 됩니다만 짐작은 네네. 됩니다만 네. 선거 전략은요 여유를 부릴 게 아닙니다. 아니 뭐 전략이 통할지 안 통할지는 이제 쭉 지켜봐야겠습니다만 네. 이재명 전 대표가 이렇게 여유를 부리는 이유는 여론조사를 보면 계속 지금 선두를 유지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올해 들어서 최고치를 찍었어요. 37%. 그래서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말씀드립니다만 예. 이건 점점 좁혀져 가요. 좁혀져 갈 점점 거다. 좁혀져 갈 가능성이. 왜냐하면 우리가 선거에서는 예. 운동회 현상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네. 오전 10시에 개막을 하면 운동회에서 100군이 좀 몸집이 약해 보니까 다 질 것 같죠? 예. 오후 3시 되면 100군이 이기고 있어요. 어떻게 그걸 될지 무시하면 모른다. 안 됩니다. 예. 그래서 쫓아가는 사람들은 거침없이 쫓아갈 수 있지만 앞서 있는 사람은 뒤를 돌아보기 힘들거든요. 예. 저는 지금 이재명 후보 쪽에서 선거 전략 정말 잘 구상해야 됩니다. 오늘 이 4월 12일이 예. 매우 중요한 분기점이 될 수 있어요. 저는 니트를 입는 것으로 해서 유권자들이 표를 줄까요? 아닐 겁니다. 중요한 것은요. 강한 것이 옳은 것을 이긴다. 이 프레임, 예. 이 민주당에 유리한 탄핵이라든지 이 내란 프레임을 어떻게 유지할 수 있을까 예. 없을까? 이 고민은 있는가? 아.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해 보입니다. 어쨌든 이게 좁혀질 거다. 상당히 박빙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전망하셨어요. 제가 이제 말씀드리면
이재명 전 대표가 굉장히 정무적이에요. 네. 그래서 지금은 여유를 부리는 것이 아니라 정무적으로 통합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과 차별된 모습을 좀 보여주는 거다. 그리고 이재명 전 대표가 집권을 하면 분열이 아닌 통합으로 갈 것이다. 예. 정치 보복보다는 셀사니즘, 먹사니즘을 통해서 국민의 삶을 더 챙기겠다. 뭐 이런 측면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